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혼다가 초창기에 만든 바이크들은 하자가 많아서 말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도전으로 세계적인 바이크 대회인 맨섬 TT에 나가 우승을 차지해 전세계 최고의 바이크는 혼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 후에는 바이크뿐만 아닌 자동차와 포뮬러 엔진까지 만들며 F1에도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혼다 팀으로 따로 참가하지는 않지만 레드불 F1 팀의 엔진을 공급하며 2021 F1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노리고 있기도 하죠. 추가로 마츠다 역시도 그 말 많던 로터리 엔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무서우리만큼 강한 집념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끝내는 로터리 엔진을 장착한 상용차도 만들었고, 특히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나라 일본에서는 뭐랄까 자동차 제조사와 엔진에 관한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는데, 한국 현대자동차에도 나름 역사 있는 엔진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최초로 국내 자체 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을 만들고 한국 자동차 엔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현순 박사님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제너럴 모터스를 뒤로하고 현대자동차로.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현순 박사님은 의과대학이 아닌 서울대 기계공학을 나왔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는 비행기 엔진을 전공하다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 입사한 뒤로는 엔진 개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 집권 초기로 기업들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이에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중 선택하라는 정부의 강요에 현대 양행을 내놓고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전 세계를 뒤져 신엔진 개발 계획을 맡을 인력을 찾았고, 그렇게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던 이현순 연구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현순 연구원은 잘 다니던 회사를 두고 현대자동차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끝내 현대자동차로 오게 되었죠. 그 이유는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직원이 아닌 연구 인력만 해도 25,000명이 넘었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변변한 연구소도 연구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쯔비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현순 박사. 1984년 이현순 박사가 한국에 도착해 현대자동차로 첫 출근할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쯔비시의 엔진뿐만 아닌 미쯔비시의 모든 자동차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의 도면대로만 차량을 만들어 생산하던 상황인지라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고작 10만 대 정도로 소규모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그나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현대자동차도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경쟁사였던 기아는 마츠다에게, 대우는 독일의 오펠에게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튼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은 국내 독자 엔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용인에 위치한 마북리의 현대차 연구소를 세웠고, 이현순 박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쯔비시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4년 당시 미쯔비시는 현대자동차의 엄청난 대주주였으며 심지어 이사회에도 간섭하던 시절인지라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원 한 명으로는 결코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미쯔비시의 회장이자 비행기 엔진부터 설계했던 엔진 설계의 대가인 일본의 구보 회장은 정주영 회장을 2번이나 찾아와 이현순 박사를 해고해야 자신들의 기술을 준다고 했고, 심지어는 기술 사용료에 대한 로열티마저도 깎아준다고도 했죠. 추가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독자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채 1%가 안 될 정도였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며 실패할지도 모르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현순 박사가 독일에 출장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책상은 사라졌고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지만, 이현순 박사는 묵묵히 자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남들이 안 해본 일과 안 가본 길을 가야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항상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6개월 정도 사내 식당에서 밥도 혼자 먹으며 그 기간 동안 해외의 여러 자동차 관련 논문들을 엄청 보면서 자체 개발 엔진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정주영 회장은 현대전자 사업부 때문에 이천 연구소에 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독자 엔진이 없는 자동차 회사는 결코 온전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쯔비시의 제안들과 현대 내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현순 박사를 다시 불러들여 국산 엔진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
역시나 자동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엔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고 해외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더욱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엔진이 돌아가며 열을 낼 때는 열 변형이 와서 그것을 잡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현순 박사는 냉각수에 기포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냉각수가 잘 순환되지 않아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수정하니 1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엔진 개발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미쯔비시 구보 회장은 한국에 찾아와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이현순 박사에게 엔진 개발할 당시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 질문을 했는데 이에 이현순 박사는 당연히 엔진에서 열이 발생할 때 열 변형이 오는 것을 잡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고 답을 했죠. 그래서 구보 회장은 어떻게 열 체크를 했는지 볼 수 있겠냐며 단박에 엔진을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엔진이 있던 그 연구소에는 무려 240개의 온도계가 꽂혀있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구보 회장은 모처럼 엔지니어다운 엔지니어를 만난 것 같다며 오히려 기뻐했고 그토록 달갑지 않아 했던 이현순 박사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구보 회장은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자신들의 연구원을 모아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우리가 현대자동차에게 기술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오히려 한국의 현대자동차에게 기술을 배우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10년 뒤 미쯔비시는 현대에서 새로 만든 세타 엔진에 대한 기술을 배우러 오기도 했죠. 월드 엔진이 된 현대의 세타 엔진, 알파 엔진에 이어 개발한 현대자동차의 세타 엔진은 크라이슬러, 미쯔비시의 기술 전수를 해주며 전세계 2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에 탑재가 되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엔진 수입국이 아닌 엔진 수출국이 되게 해준 월드 엔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타 엔진 기술이 들어간 달랑 2장의 디스크는 다른 회사에 팔 때 당시 몇천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대단한 점은 설계 도면만 띡 하고 넘겨준 것이 아니라 각 제조사의 엔지니어들을 불러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합숙시키며 왜 이렇게 엔진을 만들었고 생산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거의 모든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 엔진을 생산할 때 모든 부품은 한국 제조사의 엔진 부품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나온 세타2 엔진, 세타3 엔진은 좀 말이 많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세타 엔진 개발 이후 이현순 박사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부회장까지 역임하다가 현대자동차를 떠나게 되었고 해외 매체에서도 이를 다루며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이현순 박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남아 두산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K2 흑표전차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도 두산에 몸담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현대의 거의 엔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이현순 박사님께서 요즘 현대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자동차의 엔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계속 얼굴도 빨개질 정도로 되게 이제 막 편안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MZ 세대들이 윗세대들보다 더 배운 건 많고 하지만 취업 문턱이나 이런 게 더 어렵고 더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MZ 세대들이나 이제 그 밑에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Z 세대가 대표적인 젊은 세대지만 하여튼 젊은 세대들,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어릴 때 찾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실패가 따르지 않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랬을 때 빨리 좌절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내가 참 안타까워요. 나라고 실패를 안 해봤겠어요? 나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아, 내가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이 실패보다 더 큰 성공을 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체면을 걸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이에요. 무조건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물이 꼭 있어요. 최소한도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도전하면 꼭 무언지 새로운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엔진을 설계를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세계 최고의 엔진을 설계하고 싶다. 할 거다. 난 벽에 붙여놨어요. 딴 사람이 보면 우습죠. 저 친구 참 허무맹랑해.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부하들,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서 밤을 새우고 열심히 한 결과가 세타1 엔진이에요. 그 엔진을 설계해서 내가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벤츠 애들이 5일 동안을 샅샅이 내 엔진을 돌려보고 뭐 시험해보고 뜯어보고 뭐 했더니 야 이건 진짜 좋은 엔진이야. 근데 지네 회장한테 그때 슈램프인데 슈램프 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설계해도 저만큼 못합니다. 저 엔진 우리가 꼭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임러 벤츠가 이 엔진을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간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리고 그 기술을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지네가 뿌렸어. 그럼 한국에서 놀랬죠. 설계 도면을 판 거니까. 독일에. 그럼 벤츠가 인정한 엔진 아니에요? 그 엔진이 상도 많이 받고 결국은 그 엔진이 기네스에도 올라가고 가장 많이 생산된 엔진. 아직도 써요. 그 엔진은. 아주 지금도 계속 일본, 다 미국 다 써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바보 같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자르면 될까요? 세타1하고 세타2는 틀린 엔진이에요. 댓글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문제 많은 세타 엔진 그 그래서 분량 세타 1이랑 2, 3랑은 또 다르잖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기본 베이스만 갖고 지들이 설계 변경을 세타1은 글로벌 엔진이에요. 지금도 세타1을 생산해요 다. 근데 세타2는 지금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세타1은 아직도 그렇죠. 일본과 미국에서 1년에 수십만 대씩 생산해요. 실제로는 그거를 GDI로 바꾸면서 설계를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대한민국 국내 독자 개발 엔진을 만드시고 현대 거의 뭐 엔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이현수 박사님께서 요즘 현대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자동차의 엔진이 결과가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자꾸 뭐 리콜이다, 뭐 품질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쪽, 수소차 쪽으로 간다고 이제 내연기관 쪽에 투자를 굉장히 줄여놨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줄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보내도 괜찮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력도 엄청 줄이고 지금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데는 아직도 내연기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소형 엔진, 하이브리드용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 왜? 연비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되거든. 연간 R&D에 투자하는 금액만 해도 거의 조단위라 하더라고요. 내연기관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완전히 딱 죽여버리면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너무 감사합니다. 세타1하고 2가 다르다는 거는 좀 코멘트를 하세요. 아 네네네. 근데 세타2로 가면서 내용을 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내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바꾼 거라. 근데 하여튼 설계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추측이에요. 추정이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마지막 나온 현상을 보면 네네. 이런 거일 것 같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이 만드는 자작자동차 대회에 갔었어요. 그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게 자동차가 어릴 때부터 좋아서 자동차 공학과에 진학을 했고 미래에도 자동차 공학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주위 친구들을 보면 IT 계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취직이 잘 되고 연봉과 대우가 좋아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지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AI나 빅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뜨고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거기에다가 빅데이터나 AI 널리지를 계속 붙여 나가야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그런 자기의 전공 분야의 도메인 널리지가 탄탄한 사람, 거기에 플러스해서 AI나 빅데이터의 널리지를 같이 겸비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뽑아요. 그렇죠. 무조건 뽑습니다. 그래서 난 자동차 공학을 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AI 쪽은 앞으로는 모든 학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공학을 했건 금속 공학을 했건 뭐 바이오를 했건 모든 학문에 AI는 접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날개를 다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미래에 그럼 이현수 박사님보다 더 위대한 더 위대해지고 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인생의 모토가 나보다 더 훌륭한 후배를 많이 키워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모토예요.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이동수단이 전기차로 대체되어가는 현 상황 속에서 내연기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자동차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흐름이고 우리가 그건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려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잖아요. 주유소만큼 많아죠. 네, 그렇죠. 주유소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전기 자동차는 보통 자동차 한 대가 우리가 지금 쓰듯이 쓰면 가정집 12집이 쓰는 전기를 써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굴러다니는 차가 2,400만 대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한 800만 대 되죠. 그렇죠. 800만 대를 전기차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굴리는 데만 핵발전소 10개, 11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 용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400만 대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지기 전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전기차로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지만 현실이 뒷받침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정부가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할까? 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과도기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과도기는 엔진 사이즈를 줄이면서 전기 모터가 보조 동력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가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주류를 이룰 텐데 그럼 한국의 지금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 쪽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건 조금 의심스러워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트럭 버스들이 전동화가 늦잖아요. 특히 트럭을 전동화를 해서 뭐 배터리로 트럭을 움직인다. 워낙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5톤 카고 트럭을 전동화를 하면 배터리를 5톤을 실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럼 이제 화물은 10톤밖에 못 시켰죠. 근데 그건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 기간 동안 디젤 엔진을 쓰든가 아니면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도 전기 충전소만큼이나 더 수소 충전소 만들기가 되게 인프라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수소는 이제 좋은 게 한번 충전을 하면 굉장히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충전소 만들긴 더 어렵죠. 차분하게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한순간에 뭐 기술이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이걸 갈고 닦아서 진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그게 무슨 선전용으로 써먹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의외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쪽에 굉장히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정리를 하세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자동차 얘기만 네. 써서.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다른 나라 기술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로 엔진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많은 역경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끝까지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는 거고 안 해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건 누군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게 맞겠다.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계에 최초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한국 자동차 업계가 어느 정도로 열악했냐면 자체 기술은 하나도 없었고 도무지 박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하나밖에. 그때 상공부인데 상공부 기계공업국장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한국에 새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계공업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는 박사가 필요 없습니다. 박사는 뭔지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를 가셨어야지. 그러면서, 네, 교수를 하셨어야지.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하고 독일에서 기술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개발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있던 GM에 박사가 1,200명이 있었어요. 그 미국 GM에서만 GM 한 회사에만 박사가 1,200명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미국이고 GM이니까 그렇지 한국은 박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 영원히 기술 자립을 안 하고 영원히 일본, 독일에 업혀 다니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것도 대한민국의 기계공업 국장이. 그래서 좀 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일본, 독일에 업혀 다니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난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나를 믿고 내 밑에 모인 젊은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뭔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팀원들을. 네, 내 팀원들.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나라 기계 산업에 대한 책임감, 또 나 자신하고 약속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중간에 뭐 되지도 않는 거 한다고 내 윗사람이 뭐 욕도 많이 하고 뭐 결제판 가져가면 항상 뭐 집어던지고 결제도 안 해주고 내가 독일에 출장 간 사이에 나를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6개월 동안 내가 출근하지 말라고 잘렸으니까. 근데 내가 부득부득 왔어요. 근데 뭐 방도 다 빼서 차도 다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왔어요. 그런 걸 극복을 하고 견디셨으니까 내가 가능하죠. 그래서 네. 내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웠지만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소리도 듣고 나는 그쵸. 뭐 미친놈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회사를 망칠 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99%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기꾼이라고도 네, 들으셨죠? 맞아요.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평생을 손에 기름 묻히고 엔지니어로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엔지니어로 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아 진짜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의 길을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